안녕하세요. 여왕개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감기는 굶어야 낫는다. 시소출판사 2022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책의 저자 조기성님은 30년간 약사로 환자들을 대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과 증후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한 증상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탐구를 하셨습니다. 저서로 병을 이기는 건강법은 따로 있다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양한방을 비롯한 자연요법, 보완대체의학을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만성질환 치료법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는 무좀 치료는 식초로 한다. 감기는 굶어야 빨리 낫는다. 이 두 파트를 소개합니다. 무좀 치료는 식초로 한다. 무좀은 피부 사상균 또는 백성균과 같은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으로 생기는 흔한 피부 질환이지만 의외로 완치가 어렵다. 곰팡이균 특성상 여름철에 발병되기 쉽지만 사계절 내내 무좀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꽤 있고 항진균제 연고를 사용해도 자꾸 재발하므로 상태가 심한 환자는 피부과에서 경구용 항진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단 1회 요법만으로 무좀을 완치한다는 제품의 광고 효과로 이를 찾는 환자가 많지만 여름철이 지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구입해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무좀 이외에도 지렴, 비듬, 액취증, 어루러기, 완선, 백선 등은 모두 곰팡이균이 만들어내는 흔한 질병이다. 이런 피부 질환들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위 환경을 개선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철 무좀에 대해 더러워진 환경으로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다량으로 분비되는 땀과 피지로 인해 피부가 알칼리성을 띠게 되면서 곰팡이가 살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좀 환자의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꼭 무좀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조갑백선 역시 손발톱의 노화와 영양 부족으로 피부 환경이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생긴다. 원래 건강한 피부는 pH 4.5에서 6.5 정도로 약산성을 띠는데 이는 땀샘과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지방산, 아스코르빈산, 젖산 등의 여러 산성 성분 때문이다. 이 성분들이 약산성의 보호막을 이루며 각종 세균, 곰팡이, 모낭충과 같은 알칼리성 유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고 건강한 피부 환경으로의 유지를 돕는다. 무좀균도 알칼리성 환경에서 번식하므로 약산성을 띠는 건강한 피부 환경에서는 서식할 수 없다.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는 우리 생활 주변에 어디든지 존재하며 살아있는 인체 조직의 어디나 잠재해 있다. 이들은 우리 몸이 건강하고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영향력이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조직 속으로 침투해 질환을 일으킨다. 발의 환경이 알칼리성을 띈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피로 누적, 스트레스,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신체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벼랑간 무좀이 생겨났다면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신체를 통해 유지되며
피부 질환을 회복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우리가 먹는 식초는 3에서 5%의 초산과 유기산, 아미노산, 당, 알코올, 에스테르 등이 함유된 산성식품이다. 옛 조상들은 예전부터 식초를 바르거나 식초 목욕을 통해 피부병을 치료해왔다. 특히 산도가 높은 곡물 식초나 과일 식초는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무좀 치료 역시 식초를 통한 민간요법이 전해지는데 아직도 일부 어르신들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염 치료제인 정로환을 식초에 타서 무좀 치료제로 쓴다. 정로환 성분 중의 열을 식혀주는 황령과 식초가 만나면 곰팡이를 억제하는 이중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진물이 나오거나 발에 상처가 있다면 2차적으로 세균 침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필자는 이 원리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해 배양한 친환경 용액인 EM을 권하기도 한다. EM은 pH 3.5에서 4.0입니다. EM 용액은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무료로 공급하기도 하고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EM 용액 원액을 물과 1:1의 비율로 섞어서 매일 발을 씻어주면 무좀뿐만 아니라 발의 각질도 점점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온수기에서 나오는 산성수로 발을 씻는 것도 효과가 좋은데 이 방법들은 발냄새 제거에도 탁월하다. 손발톱이 망가져가는 조갑백선과 함께 발톱이 살 안으로 파고드는 내향성 발톱, 인그로잉 네일은 발톱의 영양 부족에서 시작된다. 두 질환은 함께 오기도 하는데 심해지면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고통이 심해져서 발톱을 뽑는 수술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 자라는 발톱이 정상적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법은 아니다. 발톱은 주로 케라틴이라는 섬유 단백질로 구성되어 이 성분이 부족해지면 저항력이 떨어지고 내향성이 된다. 어떤 생물체든 노화가 진행되거나 구성 성분이 부족해지면 미생물이 서식하기 쉬워지고 구조의 변형이 오거나 구부러지게 된다. 엄지발톱은 특히 간장의 경락이 시작되는 곳으로 간장의 혈이 부족해지면 질환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위의 두 질환도 발을 산성으로 유지해주고 간장의 기능을 개선해주고 아미노산과 칼슘, 마그네슘 등의 영양 성분을 보충해주면 정상적인 발톱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다만 건강한 손발톱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감기는 굶어야 빨리 낫는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따뜻함을 좋아하고 적절한 신진대사와 면역의 유지를 위해 일정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차가운 곳에 계속 있으면 면역성이 떨어져 감기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감기 바이러스들은 차가운 온도에 적응력이 좋은 놈들이다. 특히 차가운 환경으로의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이런 차가운 기운을 가진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게 만들고 이놈들이 침투 초기에 우리 몸은 오한이라는 증상을 겪게 된다. 반면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더운 온도에 취약하므로 이들이 침입하면 우리 몸은 이를 물리치기 위해 체온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 외적이 쳐들어오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으므로
우리 몸은 가능한 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최대한 에너지를 동원하려 한다. 즉,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인체의 기본 활동 중 중요한 소화나 배변 활동에 마저도 사용할 에너지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입맛을 잃게 되고 배변도 정상적이지 않게 된다. 음양이 잘 조화된 건강한 상태의 우리 몸은 외부에서 찬 기운을 포함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이를 내보내려고 한다. 즉, 1차적으로 코의 점막에서 가벼운 콧물이나 재채기 증상 등을 일으키고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아주 많은 콧물 가래를 내보내거나 코를 막아서 코막힘 증상이 생기게 한다. 여기서 콧물이나 가래는 외부에서 들어온 찬 기운이 뭉친 것이고 이를 내보내려는 것이나 코막힘은 우리 몸을 지키려는 몸부림인 것이다. 이 과정을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중단시켜버리면 잠시 콧물이나 코막힘은 멈추지만 찬 기운은 우리 몸에 여전히 남게 되어 감기는 더 오래가게 된다. 특히 겨울에 코가 자주 막히는 만성 비색증은 외부의 찬 기운이 폐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첫 관문인 코를 다듬음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때 오트리빈과 같은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코막힘이 없어지긴 하지만 폐장은 찬 기운에 노출되므로 인체는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오트리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호흡이 잘 될 때 코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증세로 폐장이 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체질은 평소에 냉음료나 찬 성질의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생강차 등을 즐겨야 폐장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감기에 대항하기 위해 인체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나 찬 기운을 내보내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할 때 인체에서는 효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 대사효소와 소화효소로 나뉘는데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를 도와준다. 즉, 몸에서 다양한 대사활동이 진행될 때는 소화효소가 대사효소로 이동해 도와주고 과식을 했거나 체했을 때는 대사효소가 일부 소화효소로 이동한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린 이유가 대사효소를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특히 인체가 질병에 걸려 싸워야 할 위급 상황에서는 소화효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이겨낼 수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인체는 이와 싸우기 위해 체온을 높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므로 소화효소가 대사효소로 이동하게 되고 소화효소의 여력이 줄어들어 입맛을 잃게 된다.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탈이 난다. 노인이 되어 음식을 적게 먹는 이유도 보다 중요한 대사효소를 유지하기 위해 소화효소의 사용을 줄이는 자연적인 인체의 노력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에 넘치는 어머니들께서는 보통 자식이 감기에 걸리면 안타까운 마음에 고기 반찬과 영양가 넘치는 음식을 마련하신다.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에서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동물들은 몸에 질병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먹이를 주어도 질병이 나을 때까지는 먹이를 거부한다. 이러한 행동은 몸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감기에 걸리면 굶어야 빨리 나을 수 있다.
기본적인 체력 유지를 위해 굶을 수가 없다면 소화가 다 된 음식인 죽을 먹거나 소식을 하거나 소화제를 먹는 것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 자연에는 식물 효소, 동물 효소, 미생물 효소 등 효소가 풍부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먹거리 중 많은 부분이 생산과 소비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고갈된 채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대량 생산을 위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농약, 화학 비료, 그리고 인공 사료들은 식품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효소를 줄어들게 하고 가공되거나 화학 첨가물이 첨가되어 생산되는 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에는 효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강한 열도 효소를 파괴한다. 특히 냉장 보관은 과일이나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장시간의 보관은 효소의 파괴를 가져온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쌓인 열을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냉장고에 보관된 냉음료를 마구 소비한다. 얼죽아라는 표현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어다. 얼음이 넘치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자극적인 TV 속 광고는 이를 더욱 유혹한다. 그러나 효소는 따뜻한 온도에서 유지 내지 번식을 하고 위장도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야 소화효소가 잘 분비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안전상비 의약품의 한 가지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액상 소화제들이 모두 냉장고에 보관되어 판매되는 현실은 이를 무시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소화효소가 다량 소모되고 이는 대사효소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몸속에는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태에 이른다. 따라서 현대인에게 효소의 복용은 가히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겠다. 효소가 많은 대표적인 식품이 효모이다. 필자가 어려서는 원기소라는 제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되었는데 당시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국민이 복용했던 인기 영양제였다. 요즘은 약국이나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효소제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 효소제로서 가장 권장되는 음식이 무이다. 무는 효소를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실제 음식점의 기본 반찬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 음식점에서는 단무지가 밀가루 음식의 소화제로, 설렁탕 집에서는 깍두기가 기름진 음식의 소화제로 쓰인다.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고기, 생선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도 소화를 돕기 위해 항상 무를 함께 넣어 요리한다. 우리의 전통 음식인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등은 소화효소가 많은 훌륭한 발효식품이다. 지금도 잔칫집과 같이 다량의 음식을 먹게 되는 곳에서는 항상 효소가 많은 식혜와 수정과가 디저트로 나온다. 이런 음식들은 과거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질병을 이겨내게 해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효소 건강식품이었다. 최근 발효식품이 암세포나 성인병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이딴 연구 발표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음식 문화를 유산으로 물려준 우리의 조상들에게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